뛰는 남 위에 나는요. 최종철. 키가 크고 짧은 생머리, 이틀 전 민호의 팔짱을 끼고 골목으로 들어가던 그 여자. 지난번 그 여자를 처음 봤을 때 경화는 가슴이 답답해지며 온몸에 힘이 쑥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설마 그럴 리야 없을 것이라 여겼던 의구심이 사실로 드러난 순간 찰떡같이 믿어왔던 남자의 배신 현장을 처음 목격하고 확인한 순간이었다. 민호의 태도에 변화가 있음을 경화는 눈치채고 있었다. 특히 쳐다보는 눈빛에서의 온화함이나 잠자리에서의 정열이 식어가고 있음을 감지했다. 이틀 전 민호가 승용차로 부산으로 출장을 내려가는 중이라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었다고 먼저 전화를 걸어왔을 때 경화는 직감했다. 거짓말일 것이다. 거짓말에 틀림없다. 여자의 직감이었다. 경화는 아반떼를 몰고 민호의 회사로 달려갔다. 각종 주류 상자가 산더미처럼 쌓인 주류 창고와 드나드는 배달 트럭들 사이로 보이는 사무실 앞에 렉서스가 주차되어 있었다. 사장인 민호의 승용차였다. 경부 고속도로를 달려 부산으로 내려가고 있다던 차가 그대로 서 있었던 것이다. 경화는 확인해야 했다. 마음을 다스리며 인내심을 갖고 차에 앉아 기다렸다. 사무실에서 나온 민호가 승용차에 오르는 것이 보였다. 경화도 차에 시동을 걸었다. 렉서스가 회사를 나와 도심을 향해 달려갔다. 아반떼도 거리를 유지하며 렉서스를 뒤따라갔다. 렉서스가 도심의 한 호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경화도 뒤따라가 차를 세웠다. 민호가 1층 호텔 커피숍으로 들어갔다. 미리 기다리고 있던 한 여자의 앞자리에 앉으며 웃음을 짓는 모습이 보였다. 여자는 출입구 쪽으로 등을 대고 있어서 어떤 모습인지 알아볼 수 없었지만 민호의 웃음은 아무에게나 짓는 웃음이 아니었다. 그러면 그렇지. 경화는 당장 뛰어들어가 여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하지만 그럴 입장이 아니었다. 그랬다가는 민호와의 관계가 깽판이 날 것을 각오해야 한다. 경화가 커피숍 밖에서 주춤거리고 있는 중에 민호와 여자가 금방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보였다. 몸매가 날씬하게 크고 짧은 생머리가 상당히 세련되어 보이는 여자. 민호는 다정하게 팔짱을 낀 그 여자를 데리고 호텔 뒷골목의 음식점과 술집이 즐비한 번화가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온 몸에 힘이 빠진 경화는 그 연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확인하려다 말고 일단 돌아섰었다. 경화는 이틀 밤을 꼬박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궁리에 궁리를 거듭했다. 오늘도 민호는 전화만 걸어왔다. 미안해 자기야. 바빠서 얼굴 보기도 어렵구먼. 일이 먼저죠. 지금 어딘데요? 아직 부산이야. 일이 남아있어. 오늘도 못 가고 아무래도 내일 올라가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출장이 길어질 줄 알았으면 당신도 같이 올걸. 보고 싶어. 내일은 올라가자마자 당신에게 들를 테니 집에서 기다리라고. 당신 내 말 알았지? 예전 같았으면 얼마나 정겹고 감미롭게 들렸을 말인가. 이런 민호의 가식에 언제부터 속아 지내온 것인가. 닭살에 역겨움까지 느낀 경화는 그러나 침착하고 태연해야 한다고 일단 마음 먹었다. 알아요, 당신 마음. 천천히 일 다 보고 오세요. 오실 때 운전 조심하고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도 당신 보고 싶어요. 민호는 연막을 확실하게 쳐놓았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무슨 짓을 벌이려는지 짐작이 갔다. 전화를 끊고서 경화는 서둘러 아반떼를 몰고
민호의 회사 앞으로 갔다. 렉서스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가능한 한 먼 거리에 차를 세워두고 경화는 냉정하고 참을성 있게 민호의 승용차를 지켜보았다. 오후 5시가 지나서 민호가 승용차를 몰고 나왔다. 경화도 아반떼에 시동을 걸고 민호의 렉서스를 뒤따라갔다. 민호의 렉서스는 공교롭게도 아까 경화가 민호의 주류 대리점을 찾아왔던 도로를 따라 반대 방향으로 향했다. 뭐야 이거? 내가 사는 동네로 가는 건가? 아닌 게 아니라 민호의 차가 경화가 사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 다다를 즈음에는 민호가 자기를 만나기 위해 오는 것이라고 경화는 깜빡 믿을 뻔했다. 내일 온다고 말해놓고 오늘 나타나 놀래주기 위해서? 그러나 민호의 차는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입구 도로변에 멈추어 섰다. 곧 아파트 단지 입구 쪽에서 한 여자가 걸어 나와 민호의 차에 올랐다. 그 키가 크고 짧은 머리 여자. 경화는 속이 끓어올랐다. 속이 뒤틀리다 못해 기가 막혔다. 경화가 사는 아파트에 드나들면서 감쪽같이 속여가며 같은 아파트 단지에 여자를 만나다니.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알게 된 여자일까? 경화의 아파트에 드나들면서 오가다 엘리베이터에서 경화의 기억에 같은 라인의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적은 없는 여자다. 다른 라인이나 다른 동에 사는 여자? 그렇다면 혹시 민호가 저 여자에게도? 경화에게 새를 얻어준 것처럼 저 여자에게도? 갖가지의 생각이 꼬리를 물었지만 어느 것 한 가지 분노가 치밀지 않은 것이 없었다. 경화는 이를 악물고 렉서스를 뒤쫓아갔다. 강북 강변로로 접어든 렉서스는 서울 시계를 벗어나 양수리 방향으로 달렸다. 북한 강변을 끼고 한참을 달린 후 청평 호반의 드라이브 코스로 들어갔다. 석양 노을이 물들기 시작한 호반 도로를 굽이굽이 돌아 들어간 민호의 차는 마침내 물가에 인접한 한 호텔에 멈추었다. 호텔 워터프런트. 렉서스에서 내린 민호가 여자와 다정하게 어깨를 맞대고 호텔 로비로 걸어 들어갔다. 렉서스에서 떨어진 곳에 주차한 경화도 서둘러 차에서 내린 후 가능한 한 바짝 그러나 조심스럽게 다가서서 뒤따라 들어갔다. 프런트 데스크에서 민호의 말소리가 들렸다. 전망 좋은 방으로 줘요. 7층은 어디고 전망이 기가 막힙니다. 유니폼을 입은 데스크 남자가 룸 번호가 명시된 메일함에서 키를 꺼내 민호에게 건네는 것이 보였다. 706호. 민호와 여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지켜본 경화도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달려갔다. 민호 일행을 뒤쫓아가는 경화의 모습이 이상했는지 프런트 데스크 남자가 약간 마른 듯한 깐깐한 얼굴을 들어 뭐라 말을 하려 했다. 경화는 개의치 않고 바로 도착한 옆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다. 706호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경화는 부르르 끓어오르는 분노를 삼키며 706호 문을 응시했다. 문을 두들겨 쳐들어갈 수도 없다는 자신의 처지를 자각한 경화는 7층 복도를 벗어나 8층으로 오르는 계단으로 나왔다. 계단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고 한참을 신음하던 경화는 마침내 결심이 선 듯 이를 악물었다.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가고 저쪽에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힘이 없는 듯 갸날픈 여자의 목소리. 경화가 침을 꿀꺽 삼키며 말했다. 이민호 씨 부인 되시죠? 그런데요. 남편이 부산에 출장 중이라 지금 부산에 있는 줄 알고 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똑바로 아세요. 당신 남편 부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청평 호반의 호텔 방에서 어떤 여자와 뒹굴고 있단 말입니다. 아셨어요? 아셨냐고요? 여기가 어딘가 하면 청평댐 지나 호반 도로를 따라 들어오면 워터프런트 호텔이 있어요. 그 호텔 706호예요. 내 말 들려요? 706호라고요. 듣고 있어요. 기집년과 방금 들어갔으니 아마 오늘 밤 내내 뒹굴고 지랄할 작정이 틀림없어요. 와서 그 기집년 머리 끄덩이를 뽑아 버리던지 남편을 간통으로 쳐넣어 버리던지 하세요. 알았어요? 어휴, 부인이 그렇게 어눌하니 남편이 그 모양이지. 경화가 속사포처럼 쏘아대자 저쪽에서 먼저 전화를 찰칵 끊어버렸다. 워터프런트 호텔 수상스키 강사는 새벽에 눈을 뜨자 호텔 아래쪽에 위치한 수상스키 데크로 나갔다. 그날 오전부터 예정되어 있는 스키 강습에 대비하여 장비들을 미리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데크 옆에 매달린 모터보트를 점검하는 중 데크를 떠받치고 있는 드럼통들 사이에 희끄무레한 물체가 끼어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뽀얀 물안개가 피어나고 있어서 언뜻 지나칠 뻔했지만 그것은 물안개와는 확연히 다른 무엇이었다. 다가가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한 강사는 너무 놀란 나머지 데크 밑 물속으로 떨어질 뻔했다. 그것은 워터프런트 호텔룸 샤워 가운만을 걸친 남자의 시체였다. 스키 강사는 호텔로 달려가 알렸고 호텔에 신고를 접수한 경찰에서 조사팀이 나왔다. 최초 발견 그대로의 시체 현장 사진을 찍은 다음 시체를 데크로 건져 올려 유관 검사를 실시했다. 시체는 물속에서 하얗게 부어오른 상태였다. 먼저 뒷머리 정수리 부근에 검게 부푼 타박상이 확연히 눈에 들어왔다. 팔뚝과 옆구리에도 긁힌 자국이 몇 군데 있었다. 조사팀은 피살자가 호텔룸 안에서 둔기로 정수리를 얻어맞고 의식을 잃은 후 베란다 난간을 통해 물속으로 던져진 것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호텔 프런트 데스크 근무자가 시체는 706호의 투숙한 손님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706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룸 탁자에 거의 다 비운 양주병, 맥주병, 술잔들, 과일 부스러기 접시 등이 놓여 있고 베란다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피살자의 옷과 지갑, 핸드폰 등 소지품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지문 채취는 물론이고 머리카락, 음모, 실오라기 등도 철저하게 수거했다. 지갑 속의 신분증과 명함을 통해서 피살자의 신원이 확인되었다. 이민호, 38세, 주류 대리점 사장. 키가 크고 머리통이 보통 사람들보다 유달리 커 보이는 김지환 형사가 프런트 데스크 근무자에게 물었다. 피살자가 706호에 혼자 투숙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룸에는 피살자의 소지품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이 이상하군. 설마 서울에서 사는 사람이 잠만 자기 위해 가까운 이곳에 혼자 투숙했던 것은 아니겠죠? 물론입니다. 어제 오후 7시 조금 지나 여자와 같이 왔습니다. 투숙 후 여자와 함께 1층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것도 봤고 밤 9시경에 프런트 데스크를 통해 양주와 과일 안주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투숙할 당시 또 다른 여자가 뒤따라 온 것이 아니었나 하는 점입니다. 또 다른 여자? 마른 얼굴에 깐깐해 보이는 직원이 고개를 갸웃하며 답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민호 씨가 저에게 투숙 절차를 마치고 동행한 여자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 어떤 여자가 뒤쫓듯
옆 엘리베이터로 바로 따라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민호 씨가 피살된 것과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나는 일인데 호텔 직원이 머뭇거렸다. 김지환 형사가 명령하듯 재촉했다.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하나도 빼놓지 말고 낱낱이 말해요. 밤 12시가 넘어 한 남자가 굳은 표정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더니 허겁지겁 로비를 나갔어요. 호텔에 투숙한 손님이 아니라 눈여겨보았죠. 뭐라 말을 걸어보기도 전에 서둘러 로비를 나가버렸어요. 남자의 인상착의는 키는 보통이지만 어깨가 벌어져 덩치가 있어 보였어요. 굳어있는 표정이어서인지 눈썹이 검고 짙어 보였고 강한 인상이랄까. 나이는 피살자 이민호 씨보다는 적은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쯤? 김지환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수사 대상은 일단 세 사람으로 압축되는군. 피살자 이민호와 같이 투숙했는데 사라진 여자, 두 사람을 뒤쫓아온 여자, 그리고 밤늦게 허겁지겁 떠난 낯선 남자. 피살자 이민호의 시체는 부검을 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에서 통통 부어있는 이민호의 시체를 확인한 가족과 회사 직원, 친지들은 오열과 통곡을 참지 못하고 쏟아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과 아들은 울부짖었고 부인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시체 옆을 떠나지 않으려 했다. 김지환 형사는 병원에 모여든 가족과 직원, 친지들의 사진을 디카에 담았다. 이민호의 부인 김영주에게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넸다. 김지환 형사입니다. 남편께서 갑자기 변을 당하시게 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경찰로서 뭐라 위로의 말을 할 수도 없고 지금으로서는 다만 꼭 범인을 잡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김영주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화장기 없는 하얀 피부에 이목구비가 또렷하여 깨끗하고 야무진 얼굴이다. 미모와 젊음이 한창 때인 얼굴로 돈 많은 사업가의 부인답게 품위와 고집도 있어 보이는 인상이었다. 상심이 크실 줄 압니다만 수사에 협조해 주십시오. 혹시 남편께서 집안 일이나 사업상의 문제로 크게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김영주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원한이라니요. 그런 일은 없는 사람이에요. 집에서는 애들 예뻐하고 친척들과도 대소사에 앞장서서 일을 도맡아 해주는 사람이에요. 항상 사업에 열중하는 사람이라 알고 있어요. 그렇다 해도 잘은 모르지만 사업상 원한을 살 만한 일은 없다고 알고 있어요. 김지환 형사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부인에게 곤란한 질문이긴 한데 그럼 여자 관계는 어땠습니까? 김영주가 정색을 하며 김지환을 쳐다보고 침착하게 말했다. 말씀드렸듯 애 아빠는 일에 열중하는 타입이라고 말했죠. 제가 아는 한 여자 관계는 깨끗하다고 알고 있어요. 물론 유혹도 받고 기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애들 아빠가 그런 일에 신경을 쓸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바로 어제 저녁 무렵 그 전화를 받고서 김영주가 침착함을 잃고 자괴감에 빠진 듯 머리를 가로저었다. 전화라뇨? 어떤 전화? 어떤 여자가 저녁 무렵에 집으로 전화를 걸어왔는데 애 아빠가 청평 무슨 호텔인가에 여자와 같이 있다며 남편 간수를 잘 하라는 둥 횡설수설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을 들었을 때 믿기도 어려웠고 전화하는 여자가 너무도 심각하게 말해 남편을 시기하는 미친 여자가 아닌가 해서 끊어버렸죠. 그런데 애 아빠가 바로 그 호텔에서 살해를 당했다니
어제 그 여자의 말이 사실로 드러났고 여자 문제로 살해당한 것이란 뜻인데 결국 여태껏 남자의 여자 관계만은 깨끗하다고 믿어왔던 제가 바보가 된 꼴이니. 김영주가 또다시 흐르는 눈물을 손수건으로 훔치며 고개를 떨어뜨렸다. 김지환 형사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물었다. 어제 전화한 여자가 누군지 알 수 없나요? 목소리를 들어본 기억이 있다거나. 전혀 모르는 여자예요. 황당하고 다급하게 짓거려서 미친 여자로 생각했다니까요. 목소리도 처음 들었고. 김영주가 머리를 가로저었다. 그럼 그 전화를 받은 후 부인께서는 어떻게 했나요?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 남편의 비보를 들을 때까지 어디에 계셨죠? 전화 내용이 꺼림칙했지만 집에서 평상시처럼 애들과 지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호텔방에 있다는 말도 믿기지 않았지만 설령 사실이라 해도 그 밤중에 제가 무얼 어떻게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또 필요하면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지환 형사는 이민호와 여자가 호텔에 투숙할 때 뒤쫓아온 여자가 이민호의 부인에게 전화한 여자라고 단정했다. 이민호와 함께 투숙했다 사라진 여자와 이민호의 부인에게 전화한 여자를 찾아내는 일이 우선이었다. 가장 빠른 방법은 이민호 핸드폰의 통화 내역 조사였다. 발신 번호와 수신 번호의 통화 빈도를 조사하여 빈도가 높은 순서로 등급을 분류했다. 통화 빈도가 높은 등급의 핸드폰 번호 소유자를 조사한 결과 임경화와 최인영이란 여자 이름 소유자가 체크되었다. 두 여자는 공교롭게도 성산동에 위치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 또 다른 특이점은 임경화의 경우 1년 8개월에 걸쳐 거의 매일 1회 정도의 통화가 있었던 반면 최인영의 경우는 최근 50여일 동안 매일 2, 3회 정도의 빈도로 통화가 있었다는 점이다. 김지환 형사는 먼저 최인영의 아파트로 찾아갔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쪽에서 응답이 왔다. 누구세요? 강력계 형사입니다. 안쪽에서 긴장감이 도는 것이 분명했다. 스크린을 보면서 형사가 방문한다는 사실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곧 문이 열렸다. 몸이 가늘면서 키가 늘씬하게 긴 여자였다. 짧게 커트한 검은 생머리가 조그만 얼굴을 둥글게 감싼 모습이 모델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였다. 김지환 형사를 거실에 응접 소파에 앉게 한 후 여자가 말했다. 경찰에서 저에게 무슨 일로? 이민호 씨 아시죠? 압니다만. 당황한 빛이 역력하지만 시치미로 일관해 버리면 곤란하다. 김지환 형사는 곧바로 핵심을 파고들기로 작정했다. 최인영 씨는 어제 저녁 7시쯤 청평 호반의 워터프런트 호텔 706호실에 이민호 씨와 함께 투숙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인영 씨는 사라지고 이민호 씨만 오늘 새벽 호수에서 변사체로 발견. 네? 변사체라뇨? 토끼 눈처럼 동그랗게 뜬 눈이 놀란 표정이다. 하지만 가식일 가능성도 높다. 뒷머리를 둔기로 맞고 쓰러진 후 706호 베란다를 통해 호수로 던져졌는데 도대체 왜 그랬죠? 네? 제가요? 여자의 입이 바보처럼 벌어졌다. 그럼 누구란 말입니까? 같이 투숙한 최인영 씨가 이민호 씨를 죽이고 몰래 사라진 것 아닌가요? 여자가 몸을 부르르 떨며 두 팔로 머리를 감쌌다. 김지환 형사는 기다려 주었다. 이윽고 여자가 고개를 들고 말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죠. 어제 청평 그 호텔에 같이
들어간 것은 맞아요. 원래 그 사람과 동해안 강릉이나 속초로 가기로 했었지만 제 남편이 어젯밤 출장에서 돌아올 것만 같아 제가 가까운 곳에 투숙하자고 해서 청평으로 간 거예요. 지방 출장 중인 남편이 돌아온다면 곧장 서울로 돌아오고 아니면 하룻밤 같이 지내기로 한 거죠. 아니나 다를까 밤 10시 반경에 남편이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중이라고 전화가 왔어요. 저는 계모임이 있어 시내에 있는데 곧 집으로 가겠다고 남편에게 말했죠. 11시경 이민호 씨와 서울로 가기 위해 방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그 사람 이민호 씨가 아는 여자와 만났어요. 저를 노려보며 그 사람에게 앙탈을 부리는 것을 보고 눈치를 챘죠. 그 사람이 바람둥이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닥치고 보니 기분이 더럽더군요. 그래 그 여자를 달래느라 정신이 없는 그 사람을 두고 저 혼자 호텔을 나왔어요. 다행히 호텔에서 나가는 택시가 있어 혼자 서울로 돌아왔어요. 그게 전부예요. 어쨌든 그 사람이 죽었다니 악몽 같군요. 어제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이 변사체라니 온몸이 떨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는 맹세코 아니에요. 제가 그 사람에게 무슨 원한이 있다고 그러겠어요? 어젯밤 복도에서 마주친 그 여자라면 몰라도 여자가 말을 마치고 결이라도 하듯 입을 굳게 다물었다. 맹세코 아니시라고 하지만 조사하면 사실은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김지환 형사는 거실 벽면에 걸려있는 최인영의 가족 사진을 디카에 담았다. 초등학생인 듯한 아들과 딸을 앞에 세우고 남편과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이었다. 형사의 행동을 보고 긴장된 얼굴로 최인영이 말했다. 형사님, 사실은 밝혀진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님께 부탁이 있어요. 부탁이라뇨? 제발 저와 이민호 씨의 관계가 제 남편의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용히 조사해 주세요. 끼껏 한 달 남짓 그렇게 깊은 관계도 아니고 그저 몇 번 만났는데 이만한 일로 남편과 가정 분란이 일어나면 너무 억울하고 분하지 않나요? 제발 부탁드려요. 김지환 형사는 한마디 쏘아주고 싶었다. 만난 기간이 짧고 호텔이나 모텔에 들른 횟수가 적으면 외도가 아니란 말인가. 그 정도는 눈 감아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태도라니. 이런 사고 방식으로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워도 들키지만 않으면 그만이라는 식의 여자를 아내로 거느리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남자들이 안쓰럽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김지환 형사는 조사를 하러 온 것이지 교화나 설교를 하러 온 것이 아니다. 형사 생활을 통해 수사 대상자에게 교화나 설교는 반감을 일으켜 수사상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특히 여자는 생긴 대로 살고 생긴 대로 거둔다는 점을 경험으로 잘 안다. 최인영이란 여자도 생김새가 눈에 띄니 바람둥이 남자들의 표적이 된 것이다.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최인영 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전제로 부탁은 들어드리죠. 김지환 형사는 최인영의 아파트를 나왔다. 피의자 3사람 중 한 사람의 행적은 비록 피의자 자신의 진술에 근거했지만 일단 파악된 셈이다. 진실의 신빙성은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과 수검을 감정 그리고 추후 보충 탐문 수사를 통해 판명될 것이다. 김지환 형사는 임경화의 아파트로 갔다. 임경화의 아파트는 최인영의 아파트 바로 옆동 1306호였다. 최인영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처음부터 두 사람을 뒤쫓아왔던 여자이며 나중에
복도에 마주친 여자일 가능성이 높은 임경화가 유력한 용의자다. 피살된 이민호가 호텔룸을 나오려다 706호실로 다시 들어간 것은 바로 임경화 때문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 여자는 어젯밤 어떤 행동을 했다고 진술할까? 그러나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응답이 없었다. 김지환 형사는 경비실로 가 경비를 만났다. 강력계 형사입니다. 조사할 일이 있으니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1306호에 사는 임경화 씨 말입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응답이 없는데 그 집에 임경화 씨 혼자 삽니까? 1306호요? 네, 여자 혼자 살아요. 애들도 없어 이혼한 여자 같기도 하고 가끔 남자가 렉서스를 타고 찾아와 밤늦게까지 있다 가고 하는 것으로 보면 그 남자의 첩 같기도 하고. 왜요? 그 여자가 무슨 사고라도 쳤습니까? 아니요, 아직은 모릅니다. 그 여자 어젯밤에 집에 들어왔는지 아닌지 혹시 알 수 없나요? 그건 모르지요.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는 한 알 수 없고 오가는 사람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는 일이죠. 어제와 오늘 사이 그 여자를 본 것 같지는 않군요. 임경화가 귀가하기를 그 자리에서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김지환 형사는 사건 현장인 워터 프론트 호텔로 달려가 그 깐깐한 프론트 데스크 직원을 만났다. 디카에 담아온 사진들을 보여주며 몇 가지를 확인했다. 첫째, 이민호와 706호에 투숙한 여자는 최인영이 확실하다. 둘째, 이민호와 최인영을 뒤쫓아 왔던 여자는 이민호의 부인 김영주는 아니다. 그 여자를 호텔 직원은 사진에서 보는 김영주와는 달리 글래머형의 야한 타입의 여자로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그 여자는 임경화일 가능성이 높다. 셋째, 최인영의 남편이 12시 넘어 서둘러 호텔을 빠져나간 그 눈썹이 짙은 젊은 남자는 아니다. 병원에 모여들었던 이민호의 친척과 회사 직원들의 사진에서도 그 남자는 보이지 않는다. 피살자 이민호의 부검 결과가 나왔다. 알코올 0.124% 정도 섭취한 상태에서 후두부가 둔기에 의한 타격으로 인해 직격 6cm의 함몰이 생겨 뇌로 혈액이 밀집되면서 의식을 잃었다. 팔등과 옆구리에 긁힌 흔적은 베란다 철제 난간에 스친 결과로 확인되었고 그 밖에 다투거나 대항한 흔적은 없다. 직접적 사인은 폐에 호수물이 차들면서 발생한 질식사였고 사망 추정 시간은 밤 11시 30분부터 12시 사이. 호텔 측에서 응접 탁자 위에 놓인 유리 화병이 없어졌다고 증언했다. 아래가 둥글고 육중한 화병이므로 이민호의 후두부를 가격한 도구로 추정되었다. 잠수부를 동원하여 706호 앞 호수 아래를 수색한 결과 호텔 건물로부터 27m 떨어진 수중에서 유리 화병을 수거했다. 화병에 지문 흔적도 남아있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27m라면 여자도 던질 수 있는 거리다. 706호의 지문 분석과 수거물 분석 결과도 나왔다. 지문의 경우 호텔 직원 등 여러 사람의 지문이 여기저기서 많이 검출됐지만 수사상 필요한 것만 분류한 결과 이민호와 최인영의 지문은 출입문, 화장대, 욕실, 응접 탁자, 냉장고, 술병, 잔 등에서 골고루 검출되었다. 행방을 감춘 임경화의 지문도 응접 탁자의 유리 커버 위에서 하나가 검출되었다. 따라서 임경화도 706호에 들어갔었다는 사실은 확인된 셈이다.
머리카락과 음모 등 수검을 분석 결과 이민호와 최인영의 머리카락과 음모가 침대와 소파 그리고 욕실 등에 골고루 다량 분포되어 있었다. 임경화의 것은 샘플을 구할 수 없어 아직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다. 임경화의 얼굴은 주소지 동사무소의 주민등록 사진에서 확보했다. 그 깐깐한 호텔 직원은 뒤쫓아 들어갔던 여자의 얼굴이 거의 틀림없다고 확신했다. 임경화에 대한 뒷조사 결과 약 1년 전에 전 남편과 이혼했으며 이혼 이후 옮겨와 살고 있는 성산동 아파트는 전세로 전세 계약자는 이민호로 되어 있다. 승용차 아반떼는 이혼 무렵인 약 1년 전에 구입했고 임경화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다. 피살자 이민호와 임경화의 관계가 짐작되는 내용이었다. 유족의 요청에 따라 이민호의 장례식도 치러졌다. 김지환 형사는 동료 형사로 하여금 장례식장에 모여든 조문객들 사진도 모두 디카에 담도록 했다. 사진을 일일이 그 깐깐한 프론트 데스크 직원에게 확인을 의뢰했는데 그날 밤 서둘러 호텔 로비를 나갔던 그 눈썹이 짙은 젊은 남자는 찾아내지 못했다. 결국 수사의 초점은 임경화와 그 남자의 행방을 찾는 데 집중되었다. 사건 발생 5일이 지나서 성산동 임경화의 아파트를 지키고 있던 형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오후 6시 무렵 임경화의 아반떼가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고 임경화는 아파트로 올라갔다는 소식이었다. 김지환 형사는 곧장 성산동으로 달려가 1306호 초인종을 눌렀다. 안쪽에서 아무런 반응도 없이 금방 문이 열렸다. 임경화는 몹시 지친 표정이었다. 방문객을 소파에 앉게 하고 자신도 마주보는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경찰이시죠? 여자가 휑한 눈을 치뜨며 물어왔다. 강력계 김지환 형사입니다. 어디 여행을 다녀오신 모양이죠? 네. 악몽을 계속 꾸면서도 이것저것 생각하느라 여기저기 쏘다니다 왔어요. 제가 집에 오자마자 오신 걸 보니 형사님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나 보죠? 여자가 체념처럼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렇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죠. 제가 찾아올 것을 짐작하고 있는 것으로 봐 찾아온 이유는 설명할 필요가 없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지환 형사는 사진 3장을 탁자 위에 꺼내 놓았다. 죽은 이민호, 최인영, 김영주의 사진이었다. 사건 당일 오후 7시 무렵 이민호 씨가 최인영, 이 여자가 최인영이요. 최인영을 데리고 청평 호반 워터프론트 호텔 706호에 투숙할 때 2 사람을 뒤쫓아 올라간 여자가 임경화 씨 맞습니까? 맞아요. 2 사람이 706호에 투숙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민호의 부인 김영주, 이 여자가 김영주요. 김영주에게 8시경 전화하여 이 사실을 알려준 여자가 임경화 씨 맞습니까? 맞아요. 왜 무슨 목적으로 부인에게 전화를 했나요? 여자가 한숨을 푹 쉬었다. 형사님은 여자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시는 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죠. 제가 이 사람을 알게 된 지 2년이 다 됐어요. 처음 1년 가까이 남편이고 딸이고 다 팽개치고 이 사람에게 미쳐 지냈어요. 결국 들통이 나 1년 전에 남편에게서 쫓겨나다시피 이혼을 당했는데 이 사람이 저를 따뜻하게 거두어 주었어요. 비록 유부남이지만 몰래 나누는 사랑만으로도 행복했고
이 사람도 저를 죽는 날까지 아껴줄 것으로 믿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 사람의 태도가 수상하다 느껴 뒤를 밟았더니 이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것도 제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아파트 단지에 사는 여자라니. 임경화가 최인영의 사진을 노려보며 몸을 떨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것들이 호텔 룸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서 제 심정이 어떻겠어요. 언제나 숨어 지내야 하는 입장에서 쳐들어갈 수도 없고. 궁리하다 부인에게 전화를 했어요. 빨리 쫓아와 연놈을 간통으로 집어넣든 조치를 취하라고. 남편 간수를 잘하지 부인이 뭐하고 있냐고 말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부인 김영주 씨가 뭐라고 하던가요? 임경화가 입술을 실룩이며 말했다. 원래 고고하고 콧대가 높은 여자라고 들어 알고는 있었지만 마치 남 얘기 듣는 것처럼 그렇게 무관심하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보통 여자라면 남편이 바람을 핀다는데 어떻게 생긴 여자냐, 어떻게 현장을 목격하게 됐느냐, 지금 전화해주는 사람은 누구냐 등등 꼬치꼬치 캐물을 만한데 이건 아무 상관도 관심도 없는 일이란 듯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여자가 혀를 찼다. 그래, 부인에게 전화를 해주고 나서 임경화 씨는 뭘 했나요? 7층 복도와 8층으로 오르는 계단을 오가며 기다렸어요. 비록 전화는 고고한 척 받았지만 그런 전화를 받고 가만히 앉아있을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분명 부인이 달려오리라 믿고 있었죠. 그러다 밤 11시경 동정을 살피러 복도를 서성이다 706호에서 나오는 연놈과 딱 마주친 거예요. 그녀는 나를 보더니 슬슬 피해 가버렸고 그 사람은 나를 붙들고 달래느라 횡설수설 하더군요. 술이 어지간하게 취해서인지 제 팔을 붙들고 끄는데 어찌나 힘이 세던지 저를 끌고 706호로 다시 들어갔어요. 방에서 저를 소파에 앉혀놓고는 차고 가자며 옷을 훌훌 벗어 던지고 다시 샤워 가운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더러 옷을 벗고 샤워를 하라고 하지 않나.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쏘아댔죠. 그녀과 둥근 침대에서 같이 자고 가자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 방에 머물고 있는 것만도 몸서리 친다. 나를 달래고 싶으면 서둘러 서울로 돌아가자고. 그 사람은 내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탁자에 남아있던 술을 연거푸 마셔대며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11시 30분이 가까워져 참다 못해 제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나를 정말 달래고 싶으면 당장 옷을 입고 나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다 혼자 가겠다고. 아무래도 그 사람 부인이 들이닥칠 것 같아 제가 먼저 서둘러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서 있는데 웬 남자가 내리더군요. 어깨가 당당하고 눈이 부리부리하며 마치 조폭 같아 예감이 이상했어요. 그 남자가 706호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제가 급히 뒤쫓아 다가갔죠. 문이 닫히면서 들려오는 말이 아니 미스터 강 웬일이야? 라고 외치는 그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순간 머리가 쭈뼛해지더군요. 그 사람이 아는 남자인 것으로 판단하여 부인이 먼저 저 남자를 들여보내고 바로 엘리베이터를 통해 올라오고 있을 거라고. 저는 엘리베이터를 피하고 계단을 통해 급히 호텔을 빠져나와 제 차에서 기다렸어요. 곧 그 남자와 부인과 함께 그 사람의 차로 내려올 것이라고 기대하며. 하지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새벽이 지나서도 내려오지 않더군요. 저는 꼬박 밤을 지새우며 차에서 기다렸죠. 그러더니 이른 새벽에 호텔이 웅성거리며 물에서 시체를 옮겨오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살해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순간 하늘이 노랗게 보였고
그곳을 빠져나와 며칠 동안 이곳저곳을 헤매다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게 다예요. 여자가 말을 마치고 머리를 소파에 기대며 축 처진 듯 양 팔을 늘어뜨렸다. 이제 할 말은 다 했으니 형사인 당신이 잡아 가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는 태도처럼 보였다. 김지환 형사는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던 임경화와 그 부리부리한 남자와의 연결고리가 깨지자 큰 머리를 갸웃거리며 생각에 잠겼다. 그 남자와 피살자인 이민호가 아는 사이? 김지환 형사는 안개 속에서 연결고리가 보일 듯 말 듯 하면서도 뭔가를 간과하고 있고 빠뜨리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게 뭘까? 개별적으로 생각했으면서 전체적인 맥락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김지환 형사는 한동안 궁리하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섰다. 임경화에게 더 이상 볼 일이 없는 이상 가져야 한다. 임경화 씨, 수사에 협조해 줘서 감사합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여자가 소파에서 꼼짝도 않고 가날프게 말했다. 이민호의 세컨드로 살아왔고 이제는 그 세컨드 자리마저 날려버린 저 여자의 처지. 김지환 형사는 현관문을 열다 말고 몸을 돌려 돌아섰다. 임경화 씨? 여자가 또 무슨 일이냐는 표정으로 얼굴을 들었다. 왜 그러시죠? 아까 이민호 씨 부인 김영주에게 전화로 알려줬을 때 김영주가 전화를 걸어주는 당신은 누구냐고 묻지도 않았다고 했죠. 아무것도 묻지 않고 듣고만 있다 먼저 끊었어요. 알겠습니다. 김지환 형사의 큰 머리가 똑바로 세워지면서 두 눈에 반짝 생기가 돌았다. 남편 이민호의 장례를 치른 후 미망인 김영주는 남편의 자리를 이어받아 주류 대리점으로 출근한다고 했다. 주류 도매업이란 업종 상호 간의 공급 지역과 공급 업소를 놓고 영역 다툼이 치열하기 때문에 자본력과 영업력에 의해 사업의 흥망이 걸려있기 마련이다. 그만큼 이권이 커서 섣불리 남에게 맡길 수 없는 자리라 좋든 싫든 미망인인 김영주 자신이 이어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 했다. 영업 수완은 사람에 좌우되는데 20여 명이나 되는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가 우선 걱정이에요. 상중이란 표시인 듯 검은색 정장을 단아하게 차려입고 사장실 응접 세트 넓은 소파에 앉아 김영주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별다른 말이 생각나지 않아 김지환 형사가 정중히 말했다. 남편께서 하셨던 일이니 부인께서도 잘하시겠지요. 그나저나 아직 범인을 잡지 못해 면목이 없습니다. 곧 잡아주시리라 믿어요. 그런데 김 형사님께서 저를 또 만나러 오신 목적은? 아, 네.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 명단을 구하러 왔습니다. 직원 명단이라니 왜요? 아, 회사 운영과 관련된 범행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섰거든요. 이렇게 말하며 김영주의 표정을 살폈다. 김영주는 표정의 변화 없이 진지하게 머리를 끄덕이며 인터폰을 눌렀다. 곧 아가씨가 들어오자 직원 명단을 한부 복사해 오도록 지시했다. 핸드폰 번호가 찍힌 직원 명단을 보니 대부분 영업부 소속으로 트럭 기사가 19명이고 그 위에 영업이사가 5명, 나머지 2명의 여자는 격리팀에 속했다. 5명의 영업이사 명단 중 강정수란 이름이 김지환 형사의 눈에 번뜩 들어왔다. 이 명단이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 혹시 또 연락할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김영주 씨의 핸드폰 번호 좀 불러주십시오.
김지환 형사는 김영주가 불러주는 번호를 직원 명단 위에 받아 적었다. 적으면서 섬뜩 흔들렸던 김영주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중책을 맡으셔서 바쁘신데 이거 실례가 많았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정중히 인사말을 남기고 김지환 형사는 경찰서로 돌아왔다. 김지환 형사가 맨 먼저 확인할 사항은 사건 당일 임경화의 전화를 받은 밤 8시 이후 김영주와 영업이사의 한 사람인 강정수와의 통화 여부였다. 통화 기록 조회 결과 김영주 핸드폰과 강정수 핸드폰 사이에 8시 12분부터 무려 16분여 분이 넘게 긴 통화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다. 다음 김지환 형사는 주류 대리점 격리 담당 아가씨에게 전화를 걸어 강정수 영업이사를 만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아가씨의 답변에 의하면 사건 다음 날부터 강정수는 지방 출장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결국 도피 중이란 증거다. 김지환 형사는 동료 박완일 형사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내가 수사 범위를 바짝 좁혀오고 있음을 눈치챈 김영주가 강정수와 핸드폰 통화를 시도할 리는 없고 회사 전화나 공중 전화로라도 연락은 하겠구만. 어쨌든 연락을 해서 만날 텐데 두 사람 만나는 현장을 어떻게 잡지? 결국 잠복으로 김영주의 동태를 살펴야 하는데 혼자는 힘들고 내 도움이 필요하단 말 아닌가? 꽈배기를 먹었나? 쉽게 말하면 될 것을 왜 빙빙 둘러 말하지 김영사? 미안. 협조해 주는 거지 박영사? 아니 오늘 아니면 길어야 3일이면 끝날 거야. 지금 위기의식을 잔뜩 느끼고 있는 김영주가 마음 놓고 차분히 앉아 있을 상황이 아니거든. 김영사와 박형사의 잠복 감시는 김영주가 남편이 남긴 승용차 렉서스를 타고 퇴근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렉서스는 서빙고동에 있는 김영주의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곧바로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확인했다. 여기서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했다. 김영주가 승용차로 움직일 건가, 도보로 움직일 건가. 전자의 경우 주차장으로 내려가 렉서스 아니면 자신이 타고 다니던 에쿠스를 타고 나갈 것이다. 따라서 주차장에 서 있는 두 차를 주시하면 된다. 후자의 경우 아파트를 걸어 나와 마트에 가는 척, 산보를 하는 척 하다가 택시를 잡거나 타인의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다. 이 경우에는 아파트 출입구를 주시할 수밖에 없다. 전자는 박 형사가, 후자는 김 형사가 대비하여 잠복했다. 첫날 밤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다음 날 오전에 주류 대리점으로 출근했다. 오후 퇴근 후에 또 곧장 서빙고동 아파트로 들어갔다. 드디어 밤 9시경 김영주가 아파트 출입구를 걸어 나왔다. 흰색 운동복에 흰 모자와 운동화를 신고 마치 산보나 하려는 차림이다. 김지환 형사는 갤로퍼에 시동을 걸었다. 김영주는 아파트 단지 입구로 나와 지나가는 모범 택시에 올랐다. 김 형사는 박 형사에게 연락했다. 모범 택시는 강북 강변 도로를 따라 일산 쪽으로 달렸다. 호수공원 옆 모텔 밀집 지역으로 들어가 한 모텔 앞에서 멈추었다. 김영주가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본 후 두 형사도 들어갔다. 안내 데스크에서 모텔 종업원에게 살인사건 수사에 대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했다. 김영주가 들어간 방은 503호였다. 남자가 먼저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다고 종업원이 말했다.
김영사와 박 형사는 김영주가 503호로 들어간 지 15분 후에 종업원에게서 받은 키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침대 위에서 남녀는 전라의 몸뚱이를 서로 움켜잡고 섹스에 열중하느라 혼이 빠져나간 듯 멍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강정수의 눈썹만은 짙고 두터워 강렬한 그 무엇을 풍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지환 형사는 두 사람에게 옷을 입게 한 후 수갑을 채웠다. 두 살인범을 압송하고 나서 박 형사가 김 형사에게 물었다. 김영주가 남편 살인을 교사했다는 단서를 어떻게 포착했지? 임경화가 남편의 외도 현장을 제보했을 때 김영주의 반응이야. 그 전화를 받고도 제보자가 누구인지조차 묻지 않았다 이거야. 이건 곧 김영주가 남편의 외도를 훤하게 알고 있고 그만큼 신물이 나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 전화를 한 임경화가 남편이 성산동의 아파트까지 얻어준 첩이란 사실도 이미 알고 있고 요즘에 와서는 최인영에게 한창 작업 중이란 사실도 파악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남편은 외도하는데 자신은 구경만 하고 있을 여자는 더더욱 아니지. 남편보다 젊고 싱싱하고 튼튼하며 자신보다 어린 강정수를 정부로 남편 감시에 끈앞풀로 키운 거야. 일석삼조의 포석이라 할까? 남편의 동태도 알고 회사에 돌아가는 상황도 파악하며 동시에 육체적 욕망도 만끽하는. 하지만 재물에 대한 욕심을 과하게 부린 것이 결정적 실수지. 남편이 즐기면 나도 즐긴다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살아가면 될 것을 남편이 다른 여자들에게 퍼주는 돈이 그토록 쓰리고 아까웠던 거야. 임경화에게 아파트 전세금을 포함해 몇 억이란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또 최인영이란 여자에게는 앞으로 몇 억이 쏟아 부어질까. 이렇게 고민하던 판에 임경화의 전화를 받았으니 기회다 싶어 남편을 제거하고 회사의 경영권까지 움켜쥔 거지. 기품이 있고 여성스러워 보이는데 외모와 달리 속으로는 참 대단한 여자군. 남편보다는 한 수 위였다고나 할까? 남편이 뛰어다녔다면 여자는 날아다녔다는 얘기지.